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세 인물이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독식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에서 세 사람은 반서방 연대, 사실상 미국에 맞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천명했는데요. 북중러 정상들이 테난먼 막루에 나란히 선 모습은 지난 1959년 김일성과 마오쩌둥 그리고 구소련의 후르쇼프 이후 66년 만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모습이 다시 연출되면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그 중심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의 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는 편할 리가 없겠죠. 시 주석을 향해 중국을 도운 미국을 언급하지 않아서 놀랐다고 말했고 반미 음모를 꾸미는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확대, 또 여기에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요동쳤는데요. 30년물 금리는 이번 주 한때 마의 5%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대법까지 가서 결론이 나야 하지만 시장은 일단 상호 관세 무효 판단이 나오면 그동안 받은 수십억 달러를 돌려줘야 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국채 금리도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린 한 주였습니다.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 금값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온스당 3,600달러도 뚫고 올라갔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운 파죽지세의 흐름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온스당 40달러를 뚫고 올라가면서 14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반대로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전해진 중국 알리바바의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이 엔비디아의 직격탄을 날리면서 미국 대형 기술주 전반에 악재가 됐는데요. 중국의 AI 기술 자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그간 미국의 최대 협상 카드였던 AI 반도체가 자칫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도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전혀 잡히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 엔비디아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글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국 반독점 소송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크롬과 안드로이드 기반 광고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구글의 입장에서는 차포 떼고 사업하라는 얘기인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구글이 독점 이슈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닌데요. 판결문에는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고 또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쨌든 최악은 면하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날아올랐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값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믿을 건 금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 한 주였는데요.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금은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금뿐만이 아니죠. 금의 귀금속 형제, 은 가격도 새로운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갈까요? 김성훈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금빛 질주를 펼친 금 가격 어디까지 갔나요? 네, 이번 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수당 3,640달러 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주 후반에는 상승폭을 일부 내주긴 했지만 주 초반에는 3,500달러 선을 돌파하더니 단숨에 3,600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 2,600달러 선에서 움직였던 금 선물 가격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3,400달러 선까지 올랐고요. 이후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4K 한도는 6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은 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제은 선물 가격도 이번 주 온수당 42달러 선을 터치했는데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4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30달러에도 못 미쳤던 올 초와 비교하면 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6%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원인부터 좀 봅시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은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 등 경제 데이터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으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이자 자산인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금리 인하기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전문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금 자산 배분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쿵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고 연준 이사의 과반 장악 발언 등을 통해서 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 같은 상황은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대응력 약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연준을 향한 정치적 압력 움직임에 연준이 통화 가치를 지킨다는 신뢰를 훼손하고 달러 표시 부채 자산을 보유하는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협상 분위기인데 될 것 같다가 최근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것도 금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 중재에 나서면서 당초 이달 초까지를 3자 정상회담 추진 등을 위한 협상 시한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 소식이 없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도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후속 협상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관세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도 얽혀 있는데요. 만약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 경우에는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면서 그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감세 정책으로 커진 재정 악화 우려가 더 커지면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삭소뱅크의 전문가는 장기채 수익률 상승은 투자자들이 재정 위험과 통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간섭 가능성에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환경은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안전장치로 인식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짚어주신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어떤 상승 사이클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의 경우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매입하는 추세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2022년 이후 중앙은행들의 연간 순 매입량은 1,000톤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900톤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선 5년 평균치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계금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71개 중앙은행 가운데 76%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TF를 통한 투자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관련 ETF의 금 보유량은 397톤 증가해서 202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금 가격 상승 요인들 짚어봤고 그럼 은은 왜 오르는 건가요? 네, 은도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면서 산업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은을 핵심 광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구리처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가격 상승 전망에 은 관련 ETF에도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순이입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더 갈까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당분간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까지 금값이 온스당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미 국채 투자자들이 금으로 대거 이동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내년 상반기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로젠버그 리서치도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매수 행렬이 이어지면 4,0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JP 모건 또한 올해 말 온스당 3,675달러, 내년 말에는 4,250달러까지 상단을 열어뒀습니다. 은값도 비슷한 전망이 많은데요. 시티그룹은 앞으로 1년 내에 43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금값이 뭐 5,000달러 전망까지 나왔군요. 자, 그런데 하지만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변수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 만큼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기관 스톤엑스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에 모두 반영됐다면서 금값이 연말 3,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가격 상승 전망을 한 JP모건도 중앙은행의 매입이 금값의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연말 목표 수준 도달을 위해서는 금 ETF의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지만 그 이후에 과연 금리를 내릴 것이냐도 관건인데요. 스위스 금거래업체 MKS 팜프의 전문가는 시장은 이미 연준의 2회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했고 3회 이상 인하될 경우 금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 이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면 금값은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선 이달 말 데드라인인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겠죠. 결국 안전자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칫 쪼개질 운명에 처했던 구글이 법원 판결로 일단 완전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점적 지위 남용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원 판결부터 좀 다시 보죠. 크롬 매각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쟁사들한테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부담이 생겼죠. 네, 이번 판결의 핵심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롬의 매각 여부, 이 독점적 계약, 데이터 공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크롬 이슈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점유율 90%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됐고요. 또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제품을 사전 탑재하도록 이 수백억 달러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글에게 굿뉴스라면 배드뉴스는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 타겟팅 검색 알고리즘이 구글만의 차별점이었는데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선 반드시 구글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글 입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한 부분이죠. 또 구글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계약 또한 금지되면서 이번 판결이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크롬 매각 명령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왜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가요? 네, 법원은 인공지능이 검색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이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니고 따라서 독점 체제도 유지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오픈 AI와 퍼플렉시티 등이 AI 챗봇을 활용해 검색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파이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 법원은 AI가 시장 경쟁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이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봤지만 크롬이야말로 구글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검색 왕자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황금 열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크롬은 현재 전 세계 이용자의 3분의 2가 이용할 만큼 막강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데요. 온라인 검색의 관문 역할도 하지만 더 큰 역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저장고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결국 경쟁은
시장은 AI 모델을 구축하고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데이터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구글은 크롬을 통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요. 또 넘쳐나는 이용자들 덕분에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 모델을 끼워 넣어 천문학적인 매출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연간 매출의 75%가 크롬을 바탕으로 한 광고 수익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크롬은 미래를 위한 데이터 텃밭임과 동시에 또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는 AI 산업의 연료고 브라우저는 이를 캐는 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자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 브라우저를 거치는 만큼 이 브라우저를 확보하는 게 AI 기업들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오픈 AI와 퍼플렉시티 등 이 검색 시장 주도권을 노리는 경쟁사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크롬을 인수하겠다 이 돈다발을 들고 나서기까지 했던 걸 감안하면 구글이 크롬을 지켜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의미가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 오픈 AI가 워낙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글의 존재감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은 어디 있나요? 네, 오픈 AI 등장 이후 AI 챗봇이 검색 엔진을 대체해서 구글 왕국에 균열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네. 구글은 진즉부터 체질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AI 오버뷰 기능을 검색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월간 사용자 수만 20억 명까지 확대했고요. 또 챗봇과 직접 경쟁하기 위한 AI 모드도 도입하면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외부 조사에서도 구글의 AI 검색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브라이트 엣지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구글이 AI 오버뷰 기능을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클릭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링크 수인 검색 노출 수가 49% 증가했고 이런 추세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검색 광고 사업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2분기 12% 늘어난 7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글 왕국의 성벽을 뚫어볼 수 있겠다는 업계의 기대 혹은 이미 뚫리기 시작했다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구글이 여전히 검색 트래픽을 성공적으로 수익화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인데 향후 방어 전략에 활용할 막대한 현금도 두둑이 쌓아두고 올해 자본 지출을 100억 달러 늘어난 85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미래 시장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문장격인 크롬까지 품 안에 들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검색 왕국을 지켜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AI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네, 현재 시간 2일이었죠.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소 급상승했고 다음날 정규장에서 9%나 뛰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총은 하룻밤 사이 무려 2,30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월가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몬스터급 승리다, 홈런 같은 판결이다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기존 217달러에서 252달러로 올려 잡으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 요인에 지목했는데 첫째로 구글이 이번 판결로 트래픽 확보 비용을 파트너사에 계속해서 지불해 검색 시장의 유통 구조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구글 검색의 압도적인 수익성을 고려할 때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내다봤고요. 또 둘째로 구글의 AI 성장성을 꼽았는데 제미나이가 알파벳 주식의 가치 평가 배수까지 확장되는 것을 이끌 수 있다 봤습니다. 또 JP모건은 이보다도 더 높은 26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법원이 AI를 판결 근거로 든 점에서 구글이 개발한 그 인공지능 기술이 역설적으로 더 이상 독점이 아니다. 법정에서 증언해 준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에 대한 기준선이 높아졌을 때도 8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월가가 흥분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구글의 완승이다 평가했고요. 이 밖에 니드햄과 키뱅크를 비롯해서 웨드부시, 데나이브스도 잇따라 목표가를 높여 잡으면서 구글 검색 사업의 장기 내구성에 대해서 더 건설적인 견해를 갖게 됐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된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 같은 긍정적 평가는 월가 전반에 퍼지면서 현재까지 알파벳에 투자 의견을 낸 월가 애널리스트는 21명 중 9명이 강력 매수를, 11명이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호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미국발 관세에도 최근 중국 수출은 미국 외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이 대미 수출 감소분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죠. 시장은 5.4% 증가를 예상했는데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놀라게 했습니다. 자, 8월 흐름도 보시죠. 그리고 일본의 2분기 성장률도 관심인데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면 그만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뜻이니까 중요합니다.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올린다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전 세계 애플 팬들이 기다리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현지 시간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 2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신제품들이 공개되는데요. 핵심은 아이폰 17 라인업입니다. 특히 가장 얇은 두께의 에어가 첫 선을 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인공지능이죠. 이 AI 트렌드를 제때 따라가지 못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사라진 애플이 신제품 출시만으로는 분위기를 바꾸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는 지난달 미국 소기업들의 체감 경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무대 중앙을 차지합니다. 먼저 물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앞서 7월 PPI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3.3% 상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 관세 여파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중국에서도 물가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국내 일정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8월 고용 동향이 중요한데요. 7월에도 취업자 수는 17만 명 넘게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세를 이어갔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보시죠.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선 예금금리를 2%로 유지하면서 백투백 인하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속에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인데요. 미 연준 FOMC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인플레이션 데이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7월 수치는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전망을 높였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9시 30분입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도 확인하시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유 수요 전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8월 수치도 예비치보다 확정치가 낮았습니다. 지수 예비치는 58.6, 확정치는 58.2로 나왔고 전달 대비로는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8%로 7월 수치보다 0.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 관세로 인한 물가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 수치도 주목됩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